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 40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호재가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22에 50bp 인상, 그죠? 이거 호재로 인식됐습니다. 긴축 우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은행이 망하냐 마냐, 경기 침체가 오냐 마냐 이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금리를 팍팍 올려주는 게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설프게 25 아니면 금리 동결해버리면은 경제가 약해서 금리 못 올리는구나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더 한단 말이죠. 지금 50bp 인상은 잘한 겁니다. 지금 어설프게 그리고 금리를 동결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죠. 인플레가 이런 것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50bp 인상 어젯밤에 했는데 이거는 사실 잘한 겁니다. 시장이 지금까지 사실 저 은행들 이슈 때문에 25bp 인상이나 아니면 동결까지도 주장을 하긴 하는데 일부 투자자들이 솔직히 이거는 지나치게 좀 위기를 좀 과대평가한 그런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긴 해요. 아직까지 물론 은행들이 망한다, 은행들이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충격적인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까지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게 초대형 위기로까지 이렇게 빵 터지는 일은 아직까지 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기대감이 너무 앞서간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솔직히 뭐 22에서 이것 때문에 25를 올린다, 동결을 한다 이거는 다소 좀 많이 좀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시장이 지나치게 좀 동결 기대를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50을 올려줌으로써 뭐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다. 또 그리고 강력한 경제의 자신감을 보여줬다. 이런 점들이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런 논리는 연준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에서도 똑같이 이런 논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를 강하게 올려주면 오히려 더 지금은 어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요. 지금 여기서 연준이 이것 때문에 동결을 하거나 금리 인상 속도를 예상보다 늦추거나 이러면은 쟤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네. 이번 은행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나 보다. 라고 시장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대폭 나갈 수도 있다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축이란 재료가 있고 지금 은행 파산이란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좀 서로 좀 약간 반대로 작용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논리도 지금 이런 논리로 지금 어쨌든 어제 오늘 이렇게 움직인 거죠. 하여튼 그런 논리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인플레, 어떨 때는 은행 파산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땐 좋게 뭐가 해석되고, 어떨 땐 안 좋게 해석되고. 하여튼 요즘에 그래서 특히나 물론 그 주식은 평상시에도 눈치 싸움이 중요하지만 요즘 눈치 싸움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긴 합니다. 인플레 우려, 은행 망하는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야기가 좀 많이 샜는데 하여튼 50bp 인상이 세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은행 이슈들 자체도 사실 보면은 지금 이 여러 이슈들이 터지는데 그때마다 뭐 연준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위기들을 그때그때 좀 잘 위기를 초기 진압해 주는 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강한 거기도 합니다. 지난 은행들이 망했던 어떤 가계도 이런 걸 좀 잠깐 그려보자면 실버게이트 은행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SVB 망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쪽으로 약간 위기 전이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온 게 뭐였냐면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어제 구제 받았죠. 그리고 CS 이렇게까지 지금 이 위기가 전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이가 됐는데 이 전이가 여러 가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사례들을 잘 어떻게 정부나 연준이 나서서 잘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을요. 공이 오면은요. 어떻게 빠른 공이 하나 날라오면 이걸 빨리빨리 쳐내고 다음 공 날아올 준비하고 다음 공 날아오면 또 쳐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대응들도 사실 지금 세계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증시는 막 급락하다가 급락을 멈추고 일단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환될 수도 있는 거고 상승으로 계속 대폭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급락세는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안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불안해할 수도 없고 시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증시가 오르면 막 하루 1, 2%씩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이런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1, 2%
장난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하루에 1% 움직였다, 2% 움직였다, 야 하이닉스가 6% 움직였다, 삼성전자가 2% 움직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반적인 큰 추세.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디 선을 붕괴시켰냐, 선을 넘어갔냐, 이게 지금 관심사가 돼야 됩니다. 오늘 2% 올랐으니까 어떻게 되고 오늘 2% 내렸으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자료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상황인데요. 이 보시면 연준에서 최근에 중소형은행 살려준다고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대차대조표가 다시 확대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호재일까요? 이거 일단 인플레와의 싸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호재는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지금 당장 악재냐? 이거 올라갔으니까 당장 악재다. 그것도 아닙니다. 잠재적인 악재가 좀 생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인플레와의 싸움을 하면서 금리가 4.75까지 올라왔고 연준 금리가 이 상황에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결과적으로 자빠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까 다시 다시 지금 그 대차 대조표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런 점들이 결국 다시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시 인플레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악의 이 뭔가 안 좋은 순환고리가 지금 형성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이냐?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게 진짜 악재로 다가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어떤 증시의 잠재적인 악재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는 생각 정도는 해보자고요. 이런 말씀 드렸고 오늘 밤에 있는 이벤트들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밤에는 유로존 물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 물가보다 미국 물가가 중요하죠. 그죠? 미국 물가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일단 CS은행이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로존도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됩니다. 당연히 평상시처럼 똑같겠죠. 이 물가가 너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당연히 금리는 더 매파적으로 20이나 이런 데서 더욱 매파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가 매파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이 또 망할 수 있죠. 그런 생각까지 좀 연속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제 아무튼 50bp를 올림으로써 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인플레가 더 높게 나와 버리면은 야 50bp로 되겠냐 이러면서 또 다시 긴축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잘 봐야 됩니다. 여전히 물가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뭐 제조업 지표 발표가 되고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미국 소비자 기대 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다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최근에 CS은행이 주목을 받고 있고 유로존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물가는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증시 딱히 지금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 이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다가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이죠. 다시 올라난 구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애매한 구간이긴 하죠. 이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는 있긴 있는데요. 다시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켜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보는 건요. 하여튼 일단 반등 중이긴 하다. 요렇게 단기 하락 추세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싶긴 합니다. 지금 완전 안심하고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올랐다고 이제 이 거래일 동안 오른 게 아니죠. 오늘 하루 올랐다고 오늘 하루 중요한 라인 돌파 한착했다고 이거 계속 위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상황. 그리고 중국 상해종합 같은 것도 보시면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이 자리 붕괴됐으면 추세 전환인데 다행히 이제 어젯밤에 그런 호재들이 들려오면서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죠. 다시 박스권입니다.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위안화까지도 좀 볼까요? 위안화 잠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위안화 이렇게 아직까지 좀 답답한 그런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 좀 중요합니다. 이 자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나온 이 자리 여기가 이렇게 고점이 돼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래쪽으로 일단 꺾일 것 같은데 사거래일 동안 어딘가 못 넘으면서 위안화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얘가 꺾이면서 중요한 자리 전저점을 붕괴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안화가 이 추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죠. 추세적으로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되고 계속 죽을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 싸움 잘 봐야 됩니다. 아직 결정 난 게 아니고 아직은 이렇게 박스권인데 아래쪽에 있는 지지력 싸움 잘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뭐 유럽 증시 잠깐 볼까요? 유럽 증시도 다시 뭐 회복을 하고 있겠죠, 그죠? 일단 갭 상승 출발했네요. 갭 상승 출발하면서 어떤 그 붕괴시켰던 중요한 자리들 일단 다시 한번 저항 테스트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입장에서는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지만 아래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뭐 큰 추세 뭐 그런 게 뭐 의미 있게 바뀐 건 아닌 거고 일단 단기 하락 추세 중이거든요. 단기 하락 추세 중에 이 추세선을 살짝 돌파하는 반등 정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것도 돌파 못하거나 지금 세계 증시가 대부분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은행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단기 추세가 계속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지금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긴 맞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일단 정석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요. 뭐 비록 단기 하락 추세의 요 추세선을 조금씩 넘어가는 데가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N자로 빠지기 위한 어떤 반등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 우리 일단 아직까지는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이 추세선을 돌파한 척했다고 야 이제 돌파한 척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위로 간다라고만 주장하기에는 아직 보시면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죠 이 정도로는 어떤 하방 경직성을 완전히 만들었다 우리가 장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세계 증시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도 그렇고요. 오늘 한국 증시 뭐 코스피의 모습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래요. 어떤 중요한 뭐 어떤 추세선을 넘었을 수도 있지만 이 넘었다는 게 이 진짜 진정한 반등이냐? 우리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 반등식 매도 전략으로 보는 게 그죠? 이 아직까지 이런 어떤 완전한 사태 뭐 해결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자면 사실 뭐 특별히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 증시 보시면요.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뭐 어떤 라인을 막 돌파한 척하고 막 그런 건 아니라서 일단 보시면 지난번 요 자리, 요 날 3월 14일이 중요합니다. 3월 14일 날 요 음봉 나왔는 날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락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 거다. 그래서 이 기존에 이렇게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이번에 터치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일단 이거 지금 극복하기 어렵다는 생각하에 추세는 계속된다는 생각하에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만 이 반등이 지금 오늘 올라온 이 반등이 오늘로서 끝날지 아니면 좀 더 올라올지 일단 이런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은 맞는데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조금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는 307 여기 어딘가가 일단 뭔가 그래도 좀 약간 지지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 정도는 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뭐 추세적으로 달라진 건 없고요. 다른 거 드릴 말씀은 없고요.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드릴 말씀 없는 자리입니다.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여전히 있고 위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여전히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은요. 상승 중 눌림으로 보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여기 있는 전고점 자리를 의미 있게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보는 게 맞아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사실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으로 보는 게 맞고 위로 베팅하는 게 정석이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러한 모든 반등이 전부 다 통째로 속임수라면은 이 아래에 있는 전저점 뚫고 계속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분들은 세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번에 예전에 드렸던 이야기예요. 코스닥 아래쪽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있다. 이런 자리를 넘어간 거 아니지 않냐. 여길 넘어가야 넘어갈 거 아니냐. 아래쪽으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답답한 자리다. 그래서 계속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시간 잘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원달러 환율도 봐야겠죠. 환율 오늘 뭐 특별히 이것도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1292원이 중요한 자리고요. 근데 이 자리 아직 뭐 붕괴된 것도 아니고 지키고 있고 그래서 나는 달러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달러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달러를 이렇게 누적해서 매수를 하실 수 있으면 달러 매집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점검만 했고요.
하여튼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오르면서 당장 급락 위험, 대폭락 위험은 다소 사라진 건 맞습니다. 변동성 지수인데요. 코스피 중요했던 자리 돌파 한착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계속 이 위에 있었어야 대폭락 위험이 있는 건데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폭락 위험은 좀 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풋옵션들을 봐도요. 지금 당장 대폭락 위험은 어느 정도 좀 감소한 건 맞습니다. 자, 풋옵션들 박스권 요 자리 상단인데요. 여기 위에 넘어가 있으면 진짜 비상의 구간인데 지금은 이제 다시 안심할 수 있는 구간으로 오긴 왔습니다. 완전한 안심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 있으면 당장 대폭락은 없을 수 있다. 요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으로 시장이 일단 당장 대폭락 위기에선 어느 정도는 벗어났을 수 있다. 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종목들 변동성은 큰데요. 이런 것들 너무 의식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하이닉스 이런 것들 얼마부터 빠졌냐. 95,000원부터 빠져가고 7만 얼마까지 빠졌는데 오늘 하루 6% 올라왔다. 이거 보고 추세 전환이라고 무조건 믿고 막 주식을 사면 될까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석은 오히려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이거 아직까지 뭐 박스권이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요즘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고 싶고요. 오늘 코스닥이 아니고 오늘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미국 증시가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오늘 만기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싸움 잘 보자고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2월 2일 날 디스인플레이션 선언했던 이 자리를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오면서 중요한 저항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나 자신 있다. 나는 미국 증시가 뭔가 이건 크게 잘못된 것 같다. 나는 강한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저는 뭐 강력하게 아래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까지 오른 거지. 지금까지 올랐다는 게 당장 오늘 밤에 또 오르는 걸 보장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올랐던 건 올랐던 거고 네가 올랐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올랐는데 여기 넘어갔냐? 야, 올라갈 거면 넘어가고 나서 이야기해라.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자리는 아래쪽으로도 한 번쯤 들이대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밤에 당장 하세요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 자리 부근에서 일단은 이 자리 진짜 저항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자신 있으시면 뭐 오늘 밤에도 아유 그래 난 여기 어딘가를 여기 언저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아래쪽 들어가겠다. 괜찮은 생각일 수 있으나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좀 저항 확인하고 저항 있는 거 확인하고 아래쪽으로 베팅하셔도 나쁘지 않다. 하여튼 중요한 건 여기 어디 넘어가면은 나스닥은 대세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 잘 보셔야 됩니다. S&P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단 하락 추세 중이라 뭐 지가 조금 더 오른다라고 해도 솔직히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S&P는 패스하고요. 변동성 지수 이런 것도 좀 잘 보자고요. 지금 중요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얘는 완전히 레벨 다운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S&P는 다소 좀 위기에서 완전 벗어난 건 아닙니다. 코스피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당장 대폭락의 위기는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는데 이 미국 증시 S&P는 은행주의 타격을 직접 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위기의 불씨가 좀 살아 있는 겁니다. 한국과 달리 코스피와 달리 대폭락의 우려가 다소는 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뭐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이거 제가 달러 인덱스인데 특별히 드릴 말 없는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뭐 금리 같은 경우 금리 중요한 싸움들 이어가고 있죠. 그죠? 채권 여기 넘어가면 이제 채권 매수 하신 분들 두 손 두 발 들고 좋다라고 하시면 되고 채권 계속 들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금리가 오늘 밤에 10년물 금리가 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지지선에 왔단 말이죠. 이 지지선 싸움 오늘 밤 잘 보셔야 됩니다. 채권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 자리를 채권 가격이 넘어가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된다고요. 이런 점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금리만 한번 아쉬우니까 금리만 한번 보고 마칠게요. 조금 전에 드렸던 이야기 금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라고요. 금리가 지금 여기 전저점 자리라고요. 전저점 자리에서 지지선 싸움하고 있다. 이거 붕괴되면 채권 투자하신 분들 두 손 두 팔 들고 좋아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지지선 싸움이니까 아직 채권 투자자분들 긴장하셔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걸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컴퓨터 앞에서 좀 정상적으로 녹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